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였죠. 어렸을 때는 그 노래의 진짜 뜻을 몰랐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 노래만큼 맞는 말이 없더라고요. 만날 사람은 어디서든 만나게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꼭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게 세상 이치였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 어디서 마주칠 줄 모른다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나 봐요. 뭐 가끔은 안 착하게 살고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게 세상 일이지만요.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고모입니다. 사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고모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줬으니 제가 알 리가 없지요. 뜬금없이 나는 고모 없어? 라고 묻지 않는 이상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한 번도 보고 들은 적 없는 고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40 넘어 50이 가까운 나이에 고모를 길 가다가 만나게 되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 정혜 맞지? 누구세요? 세상에 애기 때 보고 못 봤는데 아빠 닮아 넙대대한 건 크니까 더 똑 닮았네. 아빠 닮아 넙대대하다라는 말 모두가 쉬쉬하며 하기는 했어도 평생 이렇게 대놓고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 엄마랑 아빠 중에 정말 아빠를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딸입니다. 보통 첫째 딸은 아빠 닮고 둘째 딸부터는 엄마랑 좀 섞여서 닮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저는 둘째 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얘기하면서 힐끗 엄마 한번 보고 그런데 엄마는 전혀 안 닮았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빠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문제는 저희 엄마는 선이 곱고 예쁜 여자인데 저희 아빠는 선이 굵고 우락부락한 남자라는 데 있죠. 그런 아빠를 닮았으니 제가 얼마나 사춘기 때 혼자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저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봐주는 남편을 만났고 시어머니도 대체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무렵 아빠가 정말로 아주 대차게 망하셨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정말 쥐꼬리만한 돈도 어떡하든 아빠를 살리기 위해, 집을 살리기 위해 죄다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당장 제 결혼 자금이 없으면 모든 식구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도 잡기 전이었고 상견례도 하기 전이라서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부모님들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 결혼 엎어라 우리는 그런 애 며느리를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기가 십상이잖아요. 저도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상상하고 이 결혼 깨질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지금이라도 날 떠나도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너무 단호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돌아서 돈인데 대체 돈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막말로 네가 그냥 나한테 들어와서 살면서 밥숟가락 하나도 얻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 아니야. 그래도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몰라? 솔직히 우리 아빠는 뭐 좀 궁시렁거릴 수 있는데 아기 가지실 분은 아니고 엄마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실 분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정대로 진행해.
정말 평소에 애정 없고 무뚝뚝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 고맙고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제야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분명히 이 결혼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난리냐 이러면서 결혼을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잔뜩 긴장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 혹시 몰라서 물컵에 물 뒤집었을까봐 물에 젖어도 빨리 마르는 옷으로 일부러 집어입고 나갔거든요. 가방 안에는 긴 원피스도 하나 챙겼습니다. 쫄딱 젖으면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요. 나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멀리서 보이는 모습에 이미 제 마음은 불안함이 아닌 안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단아하고 고운 분이 인자한 미소와 함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다가가는 걸 보고 아, 저 아이가 내 아들 여자친구인가 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비 맞은 병아리 마냥 달달 떨면서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짠하던지. 있잖아. 나는 살면서 사람이 돈 때문에 기죽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 그건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뭘 잘못한 게 아니잖니? 저를 처음 만난 날도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네가 내 아들 여친이냐? 내 깎게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몹시도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건네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정혜, 맞지?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온몸에서 그게 확 느껴지네. 딱 알아봤어. 앉아요. 내가 너무 멀리 불러서 미안해. 이미 인자한 미소에 녹았던 제 마음은 완전히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얘기 나눈 지 20분 만에 저는 원피스 싸운 얘기까지 이실직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저 그래서 물벼락 맞을까봐 원피스도 챙겨왔어요. 어머님이 컵으로 물 부으시면 갈아입고 가려고. 그런데 웃자고 한 그 얘기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토닥토닥 등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그렇게 물벼락 맞을 생각까지 하며 여기까지 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미리 전화로라도 괜찮다, 그래서 보자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힘들 텐데 혼자 소갈이에게서 미안해. 응? 미안해. 아니, 그런데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 말이 너무 포근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모든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시어머니 옷이 다 젖도록 펑펑 울고 나니 그제야 좀 창피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완전 젖어버린 어머님 옷도 죄송하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 아닌데 그나마 한 화장이 다 번져서 얼굴 꼬라지도 말이 아니었거든요. 민망해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줄 것이 있다며 가방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들놈이 자기가 다 하겠다 몸만 알아 그러지만 결혼이 그게 되나. 그래도 친정 식구들 옷 한 벌씩은 해 입히고 싶고 내 맘에 드는 살림도 사고 싶고 갈 텐데 이게 많지는 않아. 그래도 이건 친정 살림에 보태지 말고 내 결혼 준비 안 됐어.
치사스럽게 남편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쓰고 싶은데 쓰라고. 그럴 때 쓸 돈 주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어.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맹세했어요. 앞으로 이분이 콩이 팥이라고 하면 그냥 그건 무조건 팥인 거고, 똥이 된장이라고 하면 말없이 그걸 퍼서 난 찌개를 끓일 거다라고 말이죠. 종교가 없는 제게 시어머니는 그날 그 순간부터 종교가 되셨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1년쯤 지난 후 친정 아버지가 재기에 성공하고 저희 집이 예전처럼 살게 되었을 때 그날 얘기를 저희 부모님에게 했거든요. 엄마 아빠 모두 눈물 펑펑 흘리며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바로 일어나서 시댁으로 뛰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서 어리둥절한 저희 시어머니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감사하다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큰절을 하시는 바람에 저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쥐어줬다는 걸 알게 된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어쩌면 아들한테도 말을 안 할 수 있냐고 배신감 느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장난이 반은 섞인 거였지만요. 이렇게만 보면 전혀 아무런 걱정이 없는 평화 그 자체, 완벽 그 자체인 집 같지만 사실 어느 집이나 고민거리 하나는 있잖아요. 저희 시댁은 그 고민거리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왜 부부 중에 한쪽이 성인 같고 훌륭하면 나머지 한쪽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영 사랑구실 못하는 존재가 붙는 걸까요? 그게 인간사의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선악이 공존해야 한다는 신의 큰 뜻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성선설의 표본 같은 사람이라면 저희 시아버지는 성악설의 증명 같은 사람입니다. 뭐랄까, 대놓고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하지는 않지만 그 근처에서 인접한 애매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꼭 동네에서 뭔가를 드시거나 사시면 외상을 하십니다. 워낙 오래 사신 동네고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커서 시아버지가 외상을 하고 가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데 꼭 사과하면서 갚으러 다니는 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택시비 안 내고 내리신 다음에 도망치신 것도 몇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택시 운전사한테 보상금의 택시비에 저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변명까지 하면서 고개 숙이는 건 또 시어머니입니다. 오죽하면 동네 경찰분들이 저희 시아버지가 또 뭔가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냥 한숨 푹 쉬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자동으로 전화를 거실 지경이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외상하고 돈 안 주시는 거,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는 거, 그거 다 심각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 시아버지,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그런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주의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남편한테 들었지만 젊은 시절에 바람도 꽤 피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할 쯤에는 뭔가 기운이 빠지셨는지 바람 피신 건 거의 없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정말 1년에 두세 번 꼭 눈물바람 하면서 찾아와 이 남자가 정말 유부남이었냐고 울부짖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니 그 사람들한테 밥 든든히 해먹이고 손에 집히는 대로 돈이며 보석까지 쥐어주시면서 그래도 인생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으라고 위로하셨다네요. 내가 저 큰 똥은 내 팔자다 생각하고 그냥 지고 살 테니까 그쪽은 얼른 잊고 새 인생 살아요. 앞으로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연락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 본처 잡겠다, 시아버지 패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왔던 사람들도 다 순한 양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대요. 그중 몇몇은 아직도 저희 어머니에게 언니 하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때 되면 맛있는 것도 보내주는 기묘한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 피운 게 들킬 때마다 저희 시아버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는 그냥 차나 몇 번 마셨다. 그 여자들이 자기한테 괜히 좋아서 들러붙은 다음에 저러는 거다라고 뻔뻔하게 구셨다고 하네요. 제 남편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진절머리가 나서 한동안은 비혼주의자에 결혼도 안 할 거라고 선언하고 다녔다는데 어쩌다가 저 만나서 결혼한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관심도 없고 자기 꾸미는 거에도 관심 없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이 들었다나요? 그렇다고 저희 시아버지가 엄청 잘생기거나 뭔가 매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에 찔러보고 흘리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바보 같은 여자들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그런데 왜 계속 아버님이랑 사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친정이 엄청 가난했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저희 시아버지의 엄마가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한테 잘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던 돈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하다랄지 그 어떤 것보다 그래도 항상 사람을 믿고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말. 그런 말들 다 시어머니도 당신 시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였대요. 일찍부터 시아버지가 철없이 날뛰는 걸 알고 계셨던 그분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슬그머니 땅이며 전단 몇 개 넘겨주시고는 내가 이걸로 내 아들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네가 한번 사람 만들어서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 재산이면 우리 친정 식구들 어디서 기한 죽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돈 때문에 결혼하신 거네요. 제가 철없이 그렇게 질문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돈인데 네 시아버지한테서 항상 뭐랄까 엄마 사랑을 갈구하는 철없는 아기 같은 모습이 보였어. 우리 시어머니가 인격은 훌륭하셨는데 워낙 거느려야 될 식솔들이 많으니까 막둥이 네 아버지한테까지는 신경이 많이 안 가셨거든. 그러니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생각을 했던 저 사람이 안절부절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말썽이라도 피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정말로 내가 결혼해서 초반에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하면서 섬길 때는 조금 사고치는 게 덜했는데 아이고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다시 저렇게 엇나가더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시위하는 거야. 너무해요. 아기도 아니고 진짜. 누구나 마음에 자라지 않은 아기 하나쯤은 있지 않겠니? 네 시아버지가 너무 성장이 더딘 거지. 그렇게 시아버지의 모든 안 좋은 부분도 엄마처럼 받아주면서 이해하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참 각양각색 사고를 많이 치셨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저 은근히 우리 집에는 저렇게 사고 치는 사람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고모라는 존재가 그 생각을 싹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고모를 처음 만난 건 백화점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그래도 시어머니 뭐 하나 좋은 거 사드리고 싶어서 쇼핑을 나온 참이었어요.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돌아본 곳에는 뭔가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알 것 같은 얼굴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사실 고모가 아빠와 닮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아빠는 저희 친할머니를 꼭 닮았고 고모는 친할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매라서 그런지 어쩐지 아빠와 비슷한 분위기랄까?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정혜 맞냐고 2번이나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고모야. 세상에 이렇게 만나네? 고모요? 저한테 고모가 있어요? 네 엄마 아빠가 한마디도 안 했을 줄 알았어. 하여간 정없고 쌀쌀 맞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인격들이거든. 에휴.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하니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일단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혹시 신종사기 아닌가, 혹시 이상한 거에 걸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만 하자면서 앉은 그분이 하신 얘기는 도망가다 언뜻 들어도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한 저희 집 얘기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도 확실하게 알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저희 엄마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서 아무리 사기꾼이더라도 이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는 거면 이거는 그냥 속아주는 게 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의 황당함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저한테 가방을 사달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대답 없이 멍하게 앉아 있었더니 사실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려 했는데 자기가 카드며 지갑이며 다 놓고 온 걸 잊었다 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한정이라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 나중에 너희 아빠 통해서 돈 돌려줄 테니까 일단 지금 그거 하나만 사주라. 응? 만약에 그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사주기도 애매한 그런 금액인 거 있죠. 얼결에 고모한테 가방을 사주고 말았습니다. 한 30몇만 원 정도 하는 작은 가방이었어요. 고모가 그 가방을 하나 탁 받아들고 저한테 나중에 아빠 통해서 꼭 줄게 라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고모와 헤어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나한테 고모가 있어? 네가 고모,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빠 목소리에서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대체 걔한테 왜 그런 걸 사줬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걔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받겠냐는 것까지 저는 졸지에 돈 쓰고 바보 멍청이 소리 듣는 한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리버버 하다가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아빠에게 전화 받은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는 어떻게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덥석덥석 3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니? 너도 참, 아휴, 얘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야.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엄마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빠도 잘 알고 있고 가족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모려니 하지. 그런데 왜 이때까지 나는 40살이 넘도록 고모가 입는 걸 몰랐지? 야, 모를만 하니까 몰랐지. 아니, 그 미친 것이 어디서 뭐 하다가 나타나서 사람을 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때부터 엄마가 해준 얘기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고모가 학생 때부터 아주 유명한 사기꾼의 사고뭉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돈 뺏고 못된 짓 한 걸로 시작한 일탈은 점점 그 범위와 규모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며 너 죽고 나 죽자 시전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남자도 숱하게 만나고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걸려 전화 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던 고모가 마음을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태어나던 그 언저리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 잡았다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보험을 시작하더랍니다.
당연히 식구들은 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의외로 너무 열심히 하더라나요? 그런데 고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기 시작했을 무렵 저희 집은 사실 고모가 열심히 살건 열심히 살지 않건 상관이 없을 만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3달 만에 제가 중환자실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너무 아프고 이유도 모르는 원인 불명의 병으로 어린아이가 매번 경기하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니까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셨던 거죠. 당연히 5살 위 언니도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외갓집에 가서 1년간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병원에서 오늘 하루 버티면 다행이고 내일 하루 버텨주면 고마운 그런 상황이었다네요. 넌 몰라. 병원이라는 데가 내가 아파서 가면 사실 다른 사람이 안 보이거든. 내 아픈 것만 중하고 심각해서. 그런데 새끼가 아파서 거기 북박이를 하니까 정말 오만 서러운 삶이 거기 다 있더라. 내가 네 팔에 꽂은 바늘 3개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아이고, 복도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세 식구가 앉아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주저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애는 초점도 없고 온몸에 줄을 10개쯤 단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부모가 한껏 희망찬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내년 생일은 집에 가서 하자고 둘이 웃고 박수 치는데 아니 그게 웃는 게 웃는 거겠냐고. 통곡보다 슬픈 웃음이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간호사한테 물어봤단 말이지. 얼마나 입원해 있는 거냐고. 아유, 투병한 지 4년째라는 거야. 1년도 안 된 나도 이렇게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내 눈 속 티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들보를 못 봤구나 싶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널 보는 게 편해졌지. 그전에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 난 1년 정도 입원했던 거야? 입원 퇴원 반복했지 뭐. 마지막 퇴원하고도 한 3년은 나나 네 아빠나 제대로 잠을 못 잤어. 너 또 어떻게 또 잘못될까 봐. 둘이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어. 그렇게 1년 정도 제가 꽝꽝 앓고 간신히 집에 가도 된다는 소식을 듣던 날 엄마 아빠는 자기들도 모르게 만세삼창을 했대요. 다시는 병원 근처도 오지 말자는 다짐을 제가 들은 듯 그 이후로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커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예쁘고 안 예쁘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왜 식구들이 저 어렸을 때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건강해서 좋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태어나고 다 같이 집에 모인 날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글쎄 할머니 댁에 온 고모 얼굴이 썩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고모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건 별로 신경 안 썼던 아빠가 처음으로 제가 왜 표정이 저러지?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상한 얼굴이었다네요. 식구들이 모두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 건강하게 살 날만 남았다. 오늘부터 생일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고모가 뜬금없이 그러더랍니다. 지금까지 제 앞으로 드러났던 보험금 자기가 넣고 있었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냐. 이 갓난쟁이한테 무슨 보험을 우리가 들었겠냐. 우린 그런 거 들은 거 없다 그랬더니 고모가 자기가 이때까지 드러났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부은 보험금 일괄로 다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빠가 동생한테 들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 앞으로 보험은 하나 하려고 했기에 있는 보험이니 확인이나 해보자고 확인을 했답니다. 저희 아빠가 뭐 하나 사인하려면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서류 쓸 때 그냥 항목 안 보고 사인만 하잖아요.
저희 아빠 4시간 걸리는 사람입니다. 한 줄 한 줄 다 읽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해 안 되면 설명 들으시거든요. 제 보험약관도 그렇게 한 권 분량되는 걸 다 읽으신 거죠. 그리고 읽다가 아빠가 기절초풍하게 놀라셨대요. 아니, 그 꼬맹이한테 무슨 사망보험금이 최대치로 들어가 있고 그 수혜자가 글쎄 고모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제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으니 제 앞으로 있는 대로 보험을 들어놓고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고모로 해놓은 거죠. 그 일로 저희 아빠 난리가 나서 다시는 고모를 보지도 않겠다고 그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 뒤집어 엎고 저희 엄마는 처음으로 고모한테 네가 사람이냐며 있는 대로 손에 집힌 대로 물건 집어던졌다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리에서 혼절하시고 제가 태어나는 날 완전히 초상치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고모가 뭔가 서류를 또 가짜로 꾸미고 뭐하고 해서 만들었던 거라 보험사에서도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험사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야반도주하듯 그 길로 사라졌던 고모가 10수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서 이름을 부른 겁니다. 사실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고 나한테 아는 척을 했지라고 했는데 뭐 그건 사실 저랑 아빠가 워낙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보니 전쟁 나서 서로 이별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어쨌건 그렇게 고모가 다시 저희 집 사람들 앞에 나타난 후로 사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10수년 만에 찾아와서는 있는 대로 가족들한테 친한 척하면서 이때까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양 그렇게 굴더라고요. 고모 없이 평화롭게 쌓여왔던 모든 생활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아빠는 고모를 볼 때마다 제가 태어나고 왔던 날의 분노가 다시 되살아나서 험한 소리를 해대며 싸우셨고 엄마는 고모가 나타난 후로 아예 친가 쪽에 발을 끊으셨어요. 노쇠하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가실 날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천벽력을 맞으신 거죠. 사실 아빠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를 다 해두셨거든요. 고모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나눌 거 나누고 기부할 거 기부해서 정리를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고모가 나타나서 재산 받겠다고 난리를 치면 벌어질 사달에 대비를 하셨달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산 노리고 돌아왔나 싶어 형제들이 모두 긴장을 했는데 고모가 다 같이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나 돈 필요 없어. 조만간 좋은 남자랑 재혼할 건데 그때 살림 들어갈 돈 5천만 해주면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엄마 아빠 재산 상속도 포기하겠다는 각서 쓸게. 뭐?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너 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래? 나도 좀 안정되게 살아보겠다는데 핏줄이라고 하여간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여전하네. 고모의 말에 아빠 형제들은 다 같이 모여 오래 논의를 했고 결국 5천만 원 주고 손 털자는 데 의견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 포기한다는 각서에 공증까지 받고 형제들에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5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태풍이 훅 왔다가 확 사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르며 식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모는 5천만 원 받고 순식간에 또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모두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달이 저한테는 1년, 10년보다 길었습니다. 고모의 존재감이 너무 컸던 거죠. 엄마도 그 한 달 동안 자그마치 8kg나 살이 빠지고 아빠는 10년은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저는 정말 골골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줄초상 치를까봐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5천만 원에 만족한 고모가 사라지고 비로소 제 삶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모 때문에 정신없던 시간이 지난 후 바로 시댁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참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뻔뻔함을 잃지 않는 게 DNA에 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요구해도 저희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이치에 맞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는 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면서 이혼과 함께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하신 겁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다 펄펄 뛰고 저희 시아버지 형제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오죽하면 시아버지의 큰형이 집으로 찾아와서 지팡이를 휘둘러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실 정도였으니까요. 흥분해서 죄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듣는 족족 너무나 맞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사람구실 못하는 거 기껏 네 마누라가 사람 취급받게 해놔서 이때까지 속 끌듯 끌고 왔더니 뭐가 어째고 어째라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진즉에 헤어져서 네 아내라도 새 인생 살게 두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히 저희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나와 인격이 계단이 다르신 분이구나. 나 따위는 평생 노력을 해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첫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뭐 서운하게 했어요? 뭐 놓여오신 거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애들까지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칠게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 안에는 마더 테레사가 10분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시어머니한테 저희 시아버지 있는 대로 삿대질을 하며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세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당장 이혼하고 이 집도 절반 나누고 있는 재산 다 절반 나누고 자기 집에서 받았던 재산 다 절반 나누고 거기에 자기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를 두둑히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참 말인지 방구인지 어디서 제대로 법도 안 알아보고 와서 그저 땡깡만 부리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착하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여자 생겼어요? 저희 시아버지 표정에 절대 숨김없는 분이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자 생겼다는 얘기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생긴 거면 지금처럼 그냥 바람만 피시지. 왜 새삼스레 이혼을 요구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를 이때까지 그렇게 사랑해주고 떠받들어주는 여자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그 여자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얼굴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시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쳐도 저희 시어머니 표정에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말을 얼른 마무리하시길래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이 모시고 밖으로 나가고 저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님 좀 응대하시는 게 다른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몹시 침통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이때까지 다른 여자랑 바람은 펴도 항상 집에는 들어왔거든.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저렇게 이혼을 하겠다고, 자기 인생 찾겠다고 펄펄 뛰는 걸 보니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 제가 느꼈던 거를 시어머님도 느끼셨던 겁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아, 이거는 지금 평소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어떤 여자인지 조금 알아볼게요. 어쨌거나 남의 집 파탄내는 여잔데 뭐 제대로 된 여자겠어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저러시다 마시겠죠. 그러게, 그래야 하는데 어째 이번에는 그러다 말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시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보니 제가 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없고 살아도 모자랄 우리 시어머니를 대체 누가 이렇게 슬프게 하는 건지.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지만 그 바람핀 여자도 아주 제 손에 잡히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몇 날 며칠 시아버지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대체 어떤 여자인지 꼬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사실 그렇게 남의 눈치 잘 안 보시는 분인데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한 며칠은 엄청 조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죠. 딱 시아버지가 잔뜩 멋을 내고 나가시는 장면을 포착. 그 뒤를 저와 남편이 함께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도덕도 없지. 무슨 바람을 바로 옆 동네에서 펴요? 저희 시아버지가 룰루랄라 즐겁게 간 곳은 저희 친정과 시댁의 딱 중간 지점, 거기에 있는 작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한 빌라 앞에서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어딘가를 보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은 시아버지가 자기야라고 부른 여자를 보는 순간 더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절을 할 뻔했어요. 시아버님께 해맑은 웃음과 함께 다가오던 그 여자. 네, 저희 고모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우다다다 뛰어나가며 고모 손목을 확 채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랑 바람피는 게 고모야? 고모는 너무 놀랐다는 듯이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고모를 번갈아 바라보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시아버지의 놀란 목소리에 고모가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며느리야? 얘 내 조카야! 너무 놀란 시아버지가 무릎을 잡으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남편이 뛰어나와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죠. 고모는 그 와중에도 미행당했다고, 이거 불법 아니냐고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고 시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저희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데 어떡하냐고 벅벅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동네 참피한 것도 모르고 아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라면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은데 급급했고요. 당연히 양쪽 집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 형제는 평소 저희 시어머니 엄청 존경하고 계셨거든요. 저한테 얘기를 들어서 저희 시어머니만한 사람 없다고 늘 항상 고마워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게 우리 고모라는 사실에 다들 자기가 죄인인 양 100배 사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물색 없이 사랑은 사랑이라며 어떻게든 고모와 함께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고모를 만나 또 말로 설득해 보시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만났던 여자와는 달랐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도 완전 한방 먹은 얼굴로 집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모라는 사람 보통 아니다. 그런데 대체 저 사람한테 왜 들러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큰 재산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제야 제 머리를 툭 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님, 열받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희 고모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고모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셀쭉한 얼굴로 고모가 고개를 외로 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고모, 아무리 그래도 시댁보다는 고모가 내 굽는 팔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아빠한테 영 끊길 거 각오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그제서야 고모가 저를 슬쩍 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긴데? 저희 시아버지 개털이에요. 무슨 말이야? 전답이며 땅이며 재산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 다 뻥이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이때까지 얼마나 바람을 많이 폈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돈이며 보석이며 땅 판 거며 조금씩 조금씩 쥐어주면서 다 수습하시고 지금 남은 거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그거 저희 시어머니 명의예요. 저희 시아버지 지금 이혼해봐야 손에 쥐는 돈 5천만 원도 안 돼요. 저 집 팔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이미 조금씩 다 상속이 돼 있어서 저희 시아버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고모가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시아버지 사랑하는 거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가 저희 시어머니 어떡하든 설득해서 시아버지 고모한테 갈 수 있게 할게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세계의 사랑인 것처럼 이 남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었던 고모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정말로 그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냐, 증명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끼를 물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더 간절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원하면 내가 등기부등본이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시아버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개뿔 없어요 진짜. 개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자 고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야. 5천만 원만 해오면 자기가 5억은 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믿었는데. 그럼 뭐야. 나는 지금 나한테 있는 거 전 재산 5천도 안 되는 거잖아. 세상에 나 오빠들한테 각서서 줬는데. 그 중얼거림을 듣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꾼과 꽃뱀이 만나 서로를 등쳐 먹으려다가 둘 다 망한 거라는 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시아버지도 저희 고모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이 여자랑 서로 사랑 노름하면서 이 여자 돈으로 노년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는 또 고모대로 저희 시아버지 돈 좀 있는 줄 알고 말년에 팔 잡히겠네 하고 꼬셨던 거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작전을 가지고 똑같이 접근했다가 동시에 망한 거죠. 고모는 그날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졸지에 버림받은 저희 시아버지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다가 그 소리가 쑥 들어갔는데 이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참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시아버지와 이혼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무슨 이혼이냐 그냥 살던 거 같이 살자라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시아버지
재산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하셨죠. 그리고 자식들도 아무도 시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아 쓸쓸하게 어딘가에 작은 원룸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아들들이야 가끔 아버지니까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겠지만 저야 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는 시어머니와 알콩달콩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르는 사이로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모는 나중에 오빠들한테 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접근했다가 오빠들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지금은 좀 잠잠한 상태예요. 언젠가 한 번 더 나타나겠다 싶지만 그것까진 제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저희 시아버지와 고모의 스캔들은 정말 말 그대로 스캔들로 끝이 났답니다. 이걸 계기로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새 인생 찾아서 너무 좋아요. 그게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인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